평양 최고 명문대 피아노 교수에게 어느 날 조직 지도부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다음 날 검은색 승용차에 태워진 그녀가 도착한 곳은 북한 어디에도 알려지지 않은 수영장이 딸린 간부의 비밀 별장이었습니다. 그곳엔 피아노가 없었습니다. 어디선가 처음 듣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별장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를 보는 순간 저는 그게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체념인지 공포인지 구분도 안 되는 감각이 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목소리를 가다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어디로, 왜, 얼마나. 아무것도 묻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연이라고 합니다. 29, 평양음악대학 최연소 피아노 교수였고 외무성 참사인 남편 철로와 두 아이를 키우며 평양에서도 손꼽히는 살림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대동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 배급이 아닌 구매로 장을 볼 수 있는 형편, 명절이면 수입 과자가 식탁에 오르는 집. 북한에서 그런 삶이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닿지 못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가 저를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시작된 건 약 1년 전이었습니다. 처음엔 외무성 동료의 부인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연락이 닿지 않았고 공식적으로는 친척 집에 내려갔다고 했지만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2달 뒤엔 인민무력성 간부의 아내가 같은 방식으로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는 음악대학 동료 교수의 부인이었는데 아이가 셋이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 남편은 이후 한 달간 수업에 들어와서도 칠판만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아내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셋 모두 남편이 핵심 보직에 있는 여자들이었고 셋 모두 젊었습니다. 그리고 셋 모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패턴이 보이던 날부터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 철로가 외무성 참사 자리에 있다는 것, 제가 30이 채 안 됐다는 것, 아이들이 웃고 있는데 저만 혼자 그 웃음이 다음에도 있을지를 세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눈물이 날 것 같은 날들. 당연하게 죽음의 순서를 기다리는 게 이런 감각인가 싶었습니다. 우리는 대놓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평양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소리내어 하는 것 자체가 위험했으니까요. 대신 저녁 식탁에서 눈빛을 나눴고 아이들이 잠든 밤의 작은 목소리로 짧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야? 철로는 제 손을 꼭 쥐고 말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차례는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걸. 전화를 끊고 돌아서니 수진이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17살짜리 딸이 잠결에 깬 듯 멍한 얼굴로 제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들렸습니다. 엄마, 어디 가지 마. 저는 수진을 꼭 안아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날 밤 철로와 나눈 마지막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철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내가 바깥에서 길을 만들어 놓을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검은 승용차가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도착한 곳은 평양 외곽, 높은 담장 안에 자리 잡은 별장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호화로웠습니다. 잘 가꾼 정원,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샹들리에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잔잔한 음악 소리. 그런데 그 화려함 속에 기괴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마주치는 사람들의 눈이 모두 아래를 향해 있었습니다. 아무도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보위부 여요원 하나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첫 번째 질문을 읽었습니다. 평소 잠자리에 드실 때 어떤 옷차림으로 주무십니까?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한참이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그것이 시작이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별장 안은 조용했습니다. 소리가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복도 어딘가에서 발소리가 났고 멀리서 낮은 음악 소리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소리가 마치 수면 아래에서 나는 것처럼 뭉개져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안내받은 방에 앉아 이 정적이 무엇으로 만들어진 건지 생각했습니다. 이내 알았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지우는 법을 이미 배운 사람들처럼. 처음 들어서는 순간 소파 한쪽에 앉아 있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30대 초반쯤 됐을까요? 곱게 차려입은 옷과 달리 두 손을 무릎 위에 꼭 모은 채 정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그녀는 아주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을 걸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체념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체념. 이곳에 한 번 이상 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거뒀습니다. 그녀에게도 저에게도 그 눈빛을 오래 들여다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무서웠지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외무성 행사에서 몇 번 마주쳤던 분이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였고 남편도 비슷한 보직에 있던 분. 그분은 저를 알아본 것 같았지만 눈을 돌렸습니다. 모른 척하는 게 서로를 위한 거라는 걸 둘 다 알았습니다. 방 한쪽에는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서 있는 여성들이 보였습니다. 간부들이 그 앞에서 수첩을 들고 무언가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절차인 것처럼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여성들의 얼굴은 눈물에 번져 있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고 있는 분도 있었고 이미 체념한 듯 그냥 서 있는 분도 있었습니다. 예상은 했겠지만 막상 직접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끔찍하다는 표정이 그 방 앞 모든 얼굴에 똑같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그 얼굴들을 오래 볼 수 없었습니다. 고위 간부의 부인들, 핵심 보직자의 아내들. 이 별장에는 두 종류의 여자가 있다는 것을 저는 나중에야 정확히 알게 됩니다. 여러 간부들을 위해 불려온 여자들, 그리고 더 위에 단 한 사람을 위해 따로 선별된 여자들. 저는 후자였습니다. 그 사실을 요원의 입에서 직접 들은 건 훨씬 뒤였지만 분위기로는 그날 이미 느꼈습니다. 저를 대하는 요원들의 태도가 달랐고 저에게 쏠리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특별하다는 것이 이곳에서는 안전을 뜻하지 않았으니까요. 조금 뒤 보위부 여요원이 들어와 저를 복도로 안내했습니다. 복도 벽에는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풍경화들. 그 그림들 사이를 걸으며 저는 이곳이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진 공간인지 느꼈습니다. 화려하되 숨막히는 아름답되 빠져나올 수 없는 곳. 밖에서 보면 귀한 손님을 모시는 별장이지만 안에서 보면 완벽한 새장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다른 방문들을 지나쳤습니다. 문마다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방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고 어떤 방은 완전히 침묵이었습니다. 흐느끼는 사람은 아직 싸우고 있는 사람이지만 침묵하는 사람은 이미 포기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1년 전 사라진 새 사모님의 얼굴을 차례로 떠올렸습니다. 그분들도 이 복도를 걸었을까? 이 문들 중 하나에 있었을까? 혹시 지금도 이 별장 어딘가에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을 멈췄습니다. 멈추지 않으면 발이 멈출 것 같았으니까요. 요원이 멈춘 곳은 넓은 방이었습니다. 안에는 쇼핑백들이 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고급 포장지, 리본, 외국 상표가 붙은 상자들. 요원은 그것을 침대 위에 하나씩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상부에서 하사하신 의복입니다. 착용 전 치수 확인 절차가 있겠습니다. 그러고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어제 정문에서 첫 질문을 읽던 그 수첩이었습니다. 요원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치마 길이, 블라우스 사이즈, 구두 굽 높이. 처음엔 그냥 의복 치수 조사겠거니 싶었습니다. 그런데 질문지가 내려갈수록 제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속옷은 평소 어떤 색을 착용하십니까? 평소 선호하시는 색과 오늘 착용하신 색을 각각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요원이 다시 읽었습니다.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뭔가가 서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치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누군가가 저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아주 구석구석까지. 이 옷들이 선물이 아니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자기 것으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이름도 아닌 치수와 색깔과 피부로. 질문지를 끝까지 읽어 내려간 뒤 요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계 상태 유관 확인이 있겠습니다. 옷을 벗어 주십시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러나 무릎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요원이 시키는 대로 벽을 향해 섰습니다. 피부 상태, 흉터 유무, 출산 후 체형 변화 여부. 요원은 하나씩 확인하며 수첩에 적었습니다. 물건을 검수하는 사람처럼. 저는 그 시간 동안 눈을 감고 수진을 떠올렸습니다. 17살, 잠결에 제 옷자락을 잡던 딸. 민노의 얼굴도 떠올렸습니다. 11살, 제 아들. 그 아이들의 얼굴이 머릿속에 있는 동안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울면 안 됩니다. 무너지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방에서 무너지는 건 저 혼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같은 방을 쓰던 다른 여인한테 들었습니다. 처음 온 사람들한테는 꼭 이 절차를 한다고. 위에서 내리는 옷을 입히기 전에 받을 자격이 되는 몸인지 확인하는 거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이 뒤집혔습니다. 자격. 이곳에서 그 단어는 인간에게 쓰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밤, 복도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뚝 끊겼습니다. 발소리가 여럿이었고 빠르게 멀어졌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보았습니다. 아까 체념한 눈빛의 그 여자가 요원들에게 이끌려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묻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별장에는 여러 간부들이 드나들었고 여자들은 필요에 따라 나뉘어졌습니다. 물건처럼 끌려간 그녀의 뒷모습이 복도 모퉁이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며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저도 저렇게 사라질 수 없었습니다. 저렇게 사라지면 수진과 민노는, 철로는 어떻게 됩니까? 남편 철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 상황을 알면 얼마나 괴로울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그 사람이 스스로를 얼마나 탓할까? 모멸감인지 죄책감인지 슬픔인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철로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이상하게도 그게 더 아팠습니다. 그러다 문득 철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귓속에서 아주 또렷하게.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야. 부디 살아서 나가자. 살아서 만나자. 아이들이 잠든 밤, 우리가 작은 목소리로 나눴던 대화들이 한꺼번에 돌아왔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건지, 그 이야기를 철로는 항상 같은 말로 끝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잘못된 게 아니라고, 살아서 나오는 것만이 전부라고. 저는 그 말을 붙들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억지로 입혀진 드레스, 억지로 단장된 얼굴. 저는 손바닥으로 화장을 문질렀습니다. 볼이 벌게 지도록. 이건 제 얼굴이 아닙니다. 저는 제 얼굴로 여기서 나갈 겁니다. 피아니스트의 손은 건반을 두드려야 합니다. 그 손에 이제 다른 것을 담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도끼를, 살아남겠다는 도끼를. 무조건 나갑니다. 수진에게, 민노에게, 철로에게 돌아갑니다. 이 별장의 어떤 문도, 어떤 복도도 저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단 하나의 결심으로 공포를 덮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요원이 들어와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책임 간부를 만날 것이라고. 단정하게 차려입고 준비하라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유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묻지 않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한다는 것을 어제 하루 만에 알았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제 본 것들을, 어제 들은 것들을, 이 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간부들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를, 그리고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피아니스트는 손끝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음을 치기 전에 이미 그 다음 음을 준비합니다. 저는 그 방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그 다음을. 저녁이 됐습니다. 방 안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술도 있었습니다.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이 별장에서 나오는 것들은 늘 겉으로는 좋았습니다. 그게 더 역겨웠습니다. 책임 간부는 50대였습니다. 이 별장 전체를 관할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걸어 들어오는 방식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요원들이 몸을 낮추는 방향, 시선이 모이는 방향. 그가 방에 들어서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저를 훑어봤습니다. 위아래로, 천천히. 그러더니 자리에 앉으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위로 보내진다. 오늘 밤이 마지막이니 편하게 있어.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위로 보내진다는 것이 어디를 뜻하는지, 마지막이라는 것이 무엇의 마지막인지. 속이 뒤집혔지만 얼굴에는 아무것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어제 요원 앞에서 가짜 공포를 보여줬던 것처럼 저는 오늘 밤 가짜 수능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속에서 이가 갈리는 것을 얼굴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그게 그날 밤 제가 연주한 가장 힘든 곡이었습니다. 간부는 기분이 좋아지자 말이 많아졌습니다. 자신이 이 별장을 얼마나 오래 관리해왔는지, 위에서 얼마나 신임을 받는지. 저는 들었습니다. 듣는 척이 아니라 진짜로 들었습니다. 그의 말 안에 제가 쓸 수 있는 정보가 있을지 몰랐으니까요.
경비 교대 시간, 차량이 대기하는 위치, 정문 검문소에 몇 명이 있는지 그는 자랑하듯 말했고 저는 그 차량 속에서 탈출 경로를 그렸습니다. 간부가 좋아하는 것들을 저는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한다는 것. 이곳에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가졌는지를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것. 저는 그것을 줬습니다. 감탄하는 척, 경외하는 척, 그의 말 하나하나에 고개를 끄덕이는 척. 제 손은 잔을 채우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의 잔에는 수면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틀 전 처음 이 방에 안내를 쓸 때 화장대 서랍에서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작은 봉투에 담긴 흰 가루. 누가 두고 간 건지, 이 방을 거쳐간 누군가가 숨겨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손에 쥐는 순간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방을 먼저 거쳐간 누군가가 다음 사람을 위해 남긴 것일 수도 있다고. 저는 그 마음을 받아 숨겨뒀습니다. 반드시 쓸 날이 올 거라고. 누가 두고 간 건지, 원래 있던 건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것을 숨겨뒀습니다.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거라고. 그 언젠가가 오늘 밤이었습니다. 간부는 천천히 기울어졌습니다. 말이 느려지고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속으로 박자를 셌습니다. 건반 위에서 페르마타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가 완전히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저는 움직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의 상의 안쪽 포켓에 손을 넣었습니다. 수첩이 있었습니다. 펼치자 빼곡한 메모들 사이에 별장 구조가 그려진 작은 도식이 나왔습니다. 비상구 위치, 경비 교대 시간, 차량 대기 구역. 누군가를 위해 만든 게 아니라 본인이 관리용으로 쓰는 수첩이었습니다. 저는 그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그때 방 안 무전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잡음 사이로 이름이 들렸습니다. 이철로.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추격 중, 외무성 참사, 행방불명이라는 단어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철로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밤마다 나눴던 그 대화들.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철로는 약속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도 지켜야 했습니다. 지금 이 방에서 무전이 끊겼습니다. 다시 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다시 움직였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철로가 밖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저는 안에서 움직여야 했습니다. 우리는 늘 그런 방식으로 함께였습니다. 수첩 도식에 적힌 숫자들을 다시 봤습니다. 숫자 배열이 반복되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금고 번호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방 안을 훑었습니다. 벽 한쪽에 그림이 걸려 있었고 그 뒤에 금고가 있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첫 번째 시도에 열렸습니다. 저는 그 안을 보고 잠시 굳었습니다. 외화 묶음들, 금괴, 작은 봉투들. 정확한 액수를 셀 시간이 없었습니다. 여행 가방을 꺼내 쓸어 담았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도 멈출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각 4시 30분이었습니다. 가방 안을 한 번 더 눌러 담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손가락은 움직였습니다. 피아니스트의 손은 떨려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20년 넘게 건반 앞에서 배웠습니다. 두렵다고 멈추는 손으로는 무대에 설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별장 책임 간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여성들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스케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요원들이 나누는 말을 이틀 동안 귀에 담아뒀습니다. 30분. 그 안에 이 방을 나가야 했습니다. 간부의 군복이 의자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입었습니다. 그의 안주머니에서 통행증을 꺼내고 허리춤에 있던 권총도 가져갔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을 다 가져갔습니다. 쓸 수 있는 것은 모두 써야 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새벽 4시 30분의 별장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경비가 가장 느슨한 시간이 교대 직전이라는 것을 간부의 자랑 속에서 건져낸 정보였습니다. 저는 벽에 붙어 걸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숨을 죽이고 별장이 만들어 놓은 정적을 거꾸로 이용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군복을 입은, 머리를 올려 묶은, 석탄 가루를 볼에 문지른 여자. 저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가연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이 별장을 걸어 나가야 했습니다.
여행 가방을 들었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피아니스트는 무대에 오르기 전에 딱 한 번 숨을 고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 다음은 연주입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주차 구역은 별장 뒤편이었습니다. 수첩 도식에서 확인한 위치였습니다. 수첩을 얼마나 여러 번 들여다봤는지 모릅니다. 간부가 잠든 사이, 금고를 여는 사이, 가방을 싸는 사이, 틈만 나면 그 도식을 눈에 새겼습니다. 피아니스트는 악보를 외웁니다. 눈을 감아도 음표가 보일 때까지. 저는 이 도식을 그렇게 외웠습니다. 눈을 감아도 별장의 구조가 떠오를 때까지. 간부의 전용 의전 차량이 어디에 서 있는지도 알았습니다. 그의 자랑 섞인 말 속에 있었습니다. 내 차는 따로 대기한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다. 저는 그 말을 어젯밤 그대로 기억했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차. 그 차를 타야 했습니다. 돈 가방을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별장 뒤편에는 요원 둘이 서 있었지만 새벽 어스름 속에서 군복을 입은 사람이 차를 꺼내는 것을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면 됩니다. 이곳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보다 계급을 봅니다. 그걸 어제 이틀 동안 지켜봤습니다.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차 안에는 간부의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고급 담배 냄새. 저는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두 밤 만에 처음 맞는 바깥 공기였습니다. 이 냄새 하나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아직은. 손이 떨렸습니다. 평양음악대학 피아노 교수가 차를 직접 운전한 적은 많지 않았습니다. 항상 기사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손이 핸들을 잡아야 했습니다. 저는 시동을 걸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건반을 처음 배울 때처럼. 손이 떨려도 음은 나옵니다. 일단 시작하면 됩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별장 내부 도로를 따라 정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별장의 풍경이 흘렀습니다. 잘 가꾼 정원, 새벽빛에 젖은 샹들리에 빛. 이틀 전 처음 들어올 때 봤던 것들이 거꾸로 지나갔습니다. 저는 앞만 봤습니다. 정문 검문소가 보였습니다. 차단봉이 내려져 있었고 요원 둘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줄이면 안 됐습니다. 의심받는 것은 머뭇거림에서 시작됩니다. 창문을 내리고 통행증을 내밀었습니다. 요원이 받아서 봤습니다. 잠깐 멈췄습니다. 시선이 저에게 왔습니다. 신분 확인합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긴급 지시다. 길 열어. 요원이 다시 통행증을 받습니다. 뭔가 수상하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새벽에 혼자 여행 가방을 실은 차. 그 요원은 젊었습니다. 아마 20 초중반. 저보다 어렸습니다. 그 젊은 요원이 저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 조합이 이상하다는 것을 요원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요원이 무전기를 집었습니다. 저는 안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냈습니다. 요원의 이마에 겨눴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고 민노의 얼굴이 떠올랐고 철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아서 나가야 한다. 그것만이 전부다. 차단봉 올려. 요원이 굳었습니다. 무전기를 든 손이 멈췄습니다. 저는 한 번 더 말했습니다. 더 천천히, 더 낮게. 올려. 차단봉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났지만 뒤를 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안 됩니다. 음악에서도 탈출에서도 한번 시작한 연주는 끝까지 가야 합니다. 별장 정문을 벗어나는 순간 새벽 공기가 차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숨을 쉬었습니다. 이틀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숨을 쉬었습니다. 뒤에서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상했습니다. 얼마나 빨리 울리는지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잠든 간부가 예상보다 일찍 깼거나 아니면 검문소 요원이 무전을 쳤거나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이미 나왔으니까요. 100m의 별장 불빛이 켜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나씩, 둘씩. 저는 100m를 꺾어버렸습니다. 뒤를 보면 안 됩니다. 앞만 봐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뒤에 있는 것들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빨리 울리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저는 도식에서 외운 길을 따라 달렸습니다. 좌회전, 직진, 우회전. 평양 외곽의 새벽 도로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것만은 다행이었습니다.
달리는 동안 이상한 고요함이 왔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두려움과 함께 달리는데 익숙해진 것이었습니다. 건반 위에서 실수를 해도 다음 음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지금 일어난 일을 붙들고 있으면 다음이 없습니다. 계속 가야 합니다. 미리 정해둔 지점은 별장에서 2km 떨어진 공터였습니다. 철로와 미리 이야기했던 지점이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만약 탈출할 수 있게 되면 어디서 만날 건지. 우리는 그것도 이야기해뒀습니다.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이야기해뒀습니다. 철로가 거기 있을지 몰랐습니다. 무전에서 들린 이름이 그였다면 지금 그는 추격을 받고 있을 겁니다. 공터에 있을 여유가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야 했습니다. 약속한 곳으로. 거기 없으면 다음 약속 장소로. 우리에게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사이렌이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골목으로 꺾었습니다. 평양 외곽의 골목은 좁았고 새벽이라 어두웠습니다. 오히려 그게 나았습니다. 큰 길에 있으면 보입니다. 골목 안에 있으면 찾아야 합니다. 5분을 더 달렸습니다. 그리고 공터가 보였습니다. 공터에 차를 세웠습니다. 트렁크에서 돈가방을 꺼냈습니다. 차 키는 차 안에 뒀습니다. 군복 상의를 벗었습니다. 저는 다시 가연이었습니다. 번호도 아니고 군복도 아닌 저였습니다.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다 가까워지다를 반복했습니다. 방향을 못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공터에서 10분을 기다렸습니다. 철로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음 약속 장소를 머릿속에 떠올렸습니다. 평성 외곽, 어머니 댁 근처. 거기서 다시 기다리는 것이 다음 순서였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차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추격인지 아닌지. 발소리는 골목 저편에서 멀어졌습니다. 저는 다시 걸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그림자를 따라. 평양음악대학 피아노 교수가 생애 처음으로 가장 담대한 연주를 마친 순간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마지막 음을 치고 손을 내려놓는 것처럼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50억과 함께 연기처럼. 평성에 도착한 건 사흘 뒤였습니다. 평양에서 평성까지. 평소라면 차로 1시간도 안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검문소를 피하고 낮에는 숨고 밤에만 움직이는 방식으로. 저는 그 사흘 동안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먹지도 못했습니다. 가방 안에 든 것들을 내가 가져갈 수 있을지 아니면 어딘가에서 잡히는 건지 매 순간이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댁 근처 골목에 들어서는 순간 어둠 속에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철로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소리를 질렀습니다. 입을 막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행히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철로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우리 둘 다 살아 있었습니다. 수진과 민노도 거기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데리고 와 있었습니다. 수진이 저를 보는 순간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울지 않으려는 거였습니다. 민노는 그냥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저는 민노를 꼭 안았습니다. 그 아이 등이 얼마나 얇은지 그 등을 느끼며 저는 이 아이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다시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방 한쪽에 앉아 계셨습니다. 70이 다 돼가는 분이셨습니다. 철로를 낳고 키우신 분,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신 분. 시어머니는 우리가 들어오는 것을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안도의 고개 끄덕임이었습니다. 그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안 간다. 철로가 먼저 말했습니다. 같이 가야 한다고. 여기 있으면 위험하다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나까지 가면 다 죽어. 늙은이 하나 때문에 너희가 느려지면 안 된다. 저는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마디마디 굵어진 손. 철로를 키우며 굳어진 손. 어머니, 같이 가요. 제가 모실게요. 가연아.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이름을 부르신 것만으로도 알았습니다. 이분의 결심이 어떤 건지. 나는 이 땅에서 살다, 이 땅에서 죽을 거야. 너희는 살아야 해. 아이들 데리고 가. 살아서 잘 살아. 울음이 터졌습니다. 철로도 울었습니다. 저는 철로가 우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결혼하고 10년 가까이 한 번도 본 적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머니 손을 잡고 어깨를 들썩이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 가족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이미 잃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돈 묶음을 꺼냈습니다. 가져갈 만큼만 남기고 나머지를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이걸로 사세요. 어디 깊이 숨어서 절대 나오지 마시고 연락은 브로커 통해서 할게요. 반드시 연락할게요. 시어머니는 돈을 받으셨습니다.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 침묵이 승낙이었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저는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방 한쪽에 앉아 계셨습니다. 우리를 보고 계셨습니다. 눈물이 없으셨습니다. 그것이 더 가슴을 눌렀습니다. 이미 다 울고 나신 분처럼, 아니면 이 땅에 남는 것이 당신의 마지막 역할이라는 것을 아시는 분처럼. 저는 절을 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우리가 흩어지는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철로는 저를 불러 따로 말했습니다. 자신은 추격조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저와 아이들이 강을 건너는 동안 쪽에서 폭죽을 터뜨려 주의를 끌겠다고. 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철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 내가 아이들 데리고 강 건너는 게 먼저야. 그럼 당신은, 나는 다른 길로 따라간다. 한국에서 만나자. 저는 철로의 얼굴을 오래 봤습니다. 이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그걸 알면서 보는 얼굴이란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모든 것이 선명했습니다. 눈가의 주름, 입술 모양, 눈빛. 저는 그것을 전부 기억하려 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나.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두만강은 얼어 있었습니다. 한겨울이었습니다. 얼어붙은 강이 오히려 기회라는 것을 브로커는 처음부터 말했습니다. 얼음 위는 건너기 힘들지만 그만큼 감시도 약합니다. 경비들도 설마 이 강을 건너겠냐고 생각합니다. 그 허점이 우리의 유일한 틈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쇠빙 도구를 준비해 온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얼음이 너무 두꺼운 곳은 부수고 발이 빠지는 곳은 도구로 버티며 건너는 방식. 위험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방법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강가에 서자 강이 보였습니다. 두껍게 얼어붙은 강 위로 새벽 어스름이 깔려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미리 확보해 둔 쇠빙 도구가 있었습니다. 얼음이 두꺼운 곳을 부수며 길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소리가 나면 들킵니다. 최대한 조용히, 최대한 빠르게. 저는 민노를 등에 업었습니다. 11살짜리 아이가 가벼웠습니다. 너무 가벼웠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겁에 질려 있는지 숨도 제대로 못 쉬며 제 등에 붙어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수진이 옆에서 제 팔을 잡았습니다. 17살짜리 딸이 제 팔을 잡는 힘이 어른의 힘이었습니다. 강 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얼음이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주변을 살폈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서치라이트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저희 쪽으로 돌아오기 전에 건너야 했습니다. 저는 다시 걸었습니다. 발 아래로 차가움이 올라왔습니다. 신발 안이 젖기 시작했습니다. 강 한가운데 오자 바람이 더 강해졌습니다. 민노가 제 등에서 엄마라고 했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아이는 엄마라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아라고 속삭였습니다. 발이 아팠고 손이 얼었고 등에 민노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치라이트가 돌아왔습니다. 빛이 강 위를 흩었습니다. 저는 수진을 내 옆으로 당겨 앉았습니다. 셋이 얼음 위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빛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릴 것 같았습니다. 빛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민노를 다시 업었습니다. 수진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강 건너편 땅이 보이기 시작할 때 뒤쪽 멀리서 폭죽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로였습니다. 서치라이트가 그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달렸습니다.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 건너편 숲을 안에서 아무 말 없이 손짓으로 따라오라 했습니다. 저는 따랐습니다. 강을 건넜습니다. 발이 땅에 닿는 순간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이 땅이 어느 땅인지는 몰랐습니다. 중국인지 아직 강가인지. 그래도 강을 건넌 것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안 됐습니다. 폭죽 소리가 난 방향으로 시선이 갔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발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수진의 손을 잡고 민노를 업은 채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뒤에 남은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시어머니, 철로, 이 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들. 저는 그 이름들을 마음속에서 한 번씩 불렀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다시 만날 거라고. 이 강을 건넌 이유가 살기 위한 것이라면 살아서 그분들을 데려오는 것이 그 다음이라고. 중국 땅을 처음 밟던 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강을 건넌 직후였습니다. 브로커가 숲을 속으로 우리를 이끌었고 나무와 나무 사이를 한참 걷다 보니 작은 농가가 하나 나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풀린 게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버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몸이 먼저 알았던 거죠. 수진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민노가 제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셋이 그렇게 한동안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튿날부터 현실이 시작됐습니다. 중국은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종류의 위험이었습니다. 탈북자는 중국에서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잡히면 즉시 북한으로 송환됩니다. 송환되면 끝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저는 너무 잘 알았습니다. 별장보다 더 깊은 곳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중국에서도 숨어야 했습니다. 이름을 숨기고 얼굴을 숨기고 언어를 숨겨야 했습니다. 브로커가 첫 은신처를 잡아줬습니다. 조선족이 운영하는 농장이었습니다. 같은 핏줄이라고 밥도 주고 자리도 내줬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진심으로.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처음으로 사람 냄새를 맡은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그 집 부엌에서 밥 짓는 냄새를 맡고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에 그렇게 울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얼마나 극한까지 왔었는지를 말해줬습니다. 언제까지 이 집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은신처는 은신처일 뿐 목적지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사흘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낮에 밖에서 낯선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브로커가 창문으로 내다보더니 우리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빨리. 창고 뒤쪽으로 숨었습니다. 쌀자루들 사이에 셋이 몸을 구겼습니다. 민노 입을 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숨소리가 밖으로 나가면 안 됐습니다. 민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섭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 눈을 보면서 속으로 빌었습니다. 제발, 제발, 소리 내지 마. 이 아이에게 이런 걸 겪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말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차는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17살짜리 아이 손이 어른처럼 단단하게 제 손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면서도 엄마 앞에서 버티고 있다는 것을 그 손에서 느꼈습니다. 저도 버텨야 했습니다. 이 아이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다시 짐을 쌌습니다. 짐이라고 해봤자 가방 하나였습니다. 별장에서 가져온 돈과 금괴, 옷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수진이 가방을 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수진이 다시 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줬습니다. 이 아이가 이미 어른이었습니다. 브로커를 바꿔야 했습니다. 한 곳에 오래 있으면 위험하다는 것은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은신처를 옮기는 것, 브로커를 갈아타는 것, 그 과정이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마다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별장에서 가져온 돈이 컸지만 탈북 루트는 생각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브로커마다 요금이 달랐고 중간에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거절하면 신고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하는 브로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금액을 줬습니다. 싸울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금 싸움에서 이겨봤자 다음이 없어지는 싸움들이었으니까요. 중국에서 머문 시간은 2달 남짓이었습니다. 2달 동안 은신처를 매번 옮겼습니다. 매번 짐을 싸고 매번 낯선 곳에서 잠들고 매번 발소리에 심장이 멎는 경험을 했습니다. 수진이 어느 날 밤 자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꿈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17살짜리 아이가 이런 꿈을 꾸게 된 것이 제 탓인 것 같아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후회는 나중에 하는 거였습니다. 지금은 살아야 했습니다. 동남아시아로 가야 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바로 가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중국 당국에 잡히기 전에 제3국으로 먼저 나가야 했습니다. 그 루트가 라오스나 태국을 경유하는 거였습니다. 중국 남부에서 국경을 넘고
정글을 걷고 강을 건너고 그 길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할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두만강을 건넌 것보다 더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불확실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라오스 국경 근처 정글에서 이틀을 걸었습니다. 브로커가 앞장섰고 수진이 중간에, 저는 민노를 업고 뒤를 따랐습니다. 정글은 뜨거웠습니다. 한국 한겨울에 두만강을 건넌 모미적도 근처 정글을 걷고 있었습니다. 몸이 어리둥절한 것 같았습니다. 땀이 쉬지 않고 났고 발에는 물집이 잡혔다 터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신발 안이 젖어 있었고 걸을 때마다 발바닥에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걸었습니다. 멈추면 죽습니다. 그 생각 하나로 걸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날 밤이었습니다. 브로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앞에 무언가가 있다고 했습니다. 군인들. 국경 경비였습니다. 우리는 숲을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손전등 빛이 나무 사이로 흘렀습니다. 군인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민노를 아는 채 땅에 납작하게 엎드렸습니다. 흙 냄새가 났습니다. 나뭇잎 냄새가 났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공포 속에서 이상하게 그 냄새들이 선명했습니다. 살고 싶다는 감각이 이렇게 구체적인 거구나 싶었습니다. 흙 냄새 하나까지 전부 기억하고 싶다는 생각. 발소리가 지나갔습니다. 브로커가 손짓을 했습니다. 움직일 수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수진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걸었습니다. 정글 안에서 걸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살아남아도 다음이 있고, 다음을 살아남아도 또 다음이 있다는 것을.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걷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서우면 무서울수록 발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진짜 끝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태국 방콕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이 길이 끝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발바닥은 피고름이 굳어 있었습니다. 신발을 벗는 것조차 무서웠습니다. 벗으면 못 신을 것 같았거든요. 수진의 얼굴은 깡마르게 변해 있었습니다. 민노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에 그 아이는 말이 많았습니다. 숙제 풀다가도 혼자 노래를 흥얼거리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정글을 지나온 뒤로 말수가 줄었습니다. 그게 가장 마음이 아팠습니다. 총보다, 서치라이트보다, 브로커의 협박보다 아이가 조용해진 것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어서 이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이 모든 길의 이유였으니까요. 방콕 도심의 거리는 시끄럽고 낯설었습니다. 북한도 중국도 아닌 곳, 아무도 저희를 알아보지 못하는 곳. 저는 수진과 민노를 데리고 작은 골목 안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평양에서도, 두만강 위에서도, 정글 속에서도 같은 하늘이었겠지만 그날 방콕의 하늘이 유독 넓어 보였습니다. 그 넓음 앞에서 저는 비로소 울었습니다. 소리 내어. 아무도 모르는 골목에서 아이들 손을 잡고 한국 대사관이 보이는 골목 앞에서 저는 한동안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걷고 또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막상 보이는 순간 다리가 굳었습니다. 브로커가 먼저 가라고 했습니다. 저기 들어가면 자신의 역할은 끝이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이들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이 먼저 걷기 시작했습니다. 민노가 따라갔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방콕의 거리를 걸어 대사관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끊임없이 뒤를 확인했습니다. 습관이 된 거였습니다. 중국에서 2달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골목마다 확인하고 사람마다 의심하고. 그런데 이 거리는 달랐습니다. 저를 쫓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몸이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몸이 공포를 기억하는 시간이 마음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린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대사관 정문이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감각이 왔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겁이 나는 게 이상하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랬습니다. 여기서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여기서 믿어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별장에서 가져온 자금의 출처를 설명해야 하는데 믿어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두만강에서도 정글에서도 느끼지 못한 종류의 두려움이 마지막 몇십 미터 앞에서 몰려왔습니다. 그때 담장 위로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태극기. 빨강, 파랑, 하양. 저는 그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태극기를 본 적은 물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도 남쪽 것들을 간간히 봤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그 깃발은 달랐습니다.
같은 깃발인데 달랐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저를 위해 거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가 끝이라고, 여기까지 오면 된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안 됐습니다. 두만강 위에서도 참았고, 정글에서도 참았고, 브로커가 협박할 때도 참았는데, 태극기 앞에서 참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스팔트 위에. 수진이 옆에서 같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노가 제 목을 껴안았습니다. 셋이 그렇게 엎드려서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겠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신경 쓸 여유가 이제야 생겼다는 것 자체가 이곳이 다른 곳이라는 증거였으니까요. 한참을 울다가 일어났습니다. 무릎에 아스팔트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제 얼굴을 봤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로 웃었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수진도 웃었습니다. 민노도 따라 웃었습니다. 방콕 골목에서 너덜너덜한 세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떤 모양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보기에 좀 이상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진심이었습니다. 대사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사관 직원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를 조심스럽게 봤습니다. 너덜너덜한 옷, 깡마른 얼굴, 아이들을 데리고 온 여자.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를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차분하게, 순서대로, 평양에서 왔다고, 외무성 참사의 아내라고, 비밀별장에서 탈출했다고, 그리고 가져온 것들이 있다고. 직원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내내 이야기했습니다. 별장에서 본 것들, 간부의 수첩에 있던 내용들, 금고에서 꺼낸 자금의 규모, 평양 수뇌부 내부에서 오가는 정보들, 철로가 스위스 출장 중에 빼돌린 기밀 문서가 어디에 있는지도 말했습니다. 직원은 받아 적으며 가끔 멈추고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기억나는 것을 전부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목숨값이었습니다. 그 방에서 저는 처음으로 철로 생각을 마음껏 했습니다. 별장에서도, 강 위에서도, 정글에서도 철로 생각을 오래 하면 안 됐습니다. 생각하면 무너지니까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무너져도 됐습니다. 잠깐은. 저는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철로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봤던 그 얼굴. 한국에서 만나자고 했던 그 목소리. 지금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살아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 불확실함이 사실 두만강보다 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심사는 하루 만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걸렸습니다. 그 이틀 동안 저는 대사관 안작은 방에 아이들과 있었습니다. 바닥이 있었고, 이불이 있었고, 밥이 나왔습니다. 그게 전부였는데, 그게 전부로 충분했습니다. 수진이 밥을 먹다가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뜨거워. 밥이 뜨겁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뜨거운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이틀째 저녁, 직원이 방으로 왔습니다. 절차가 완료됐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입국 절차가 시작될 거라고. 아이들도 함께라고. 저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 외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남편 이철로 씨에 관한 정보가 있는데 현재 북한 내 탄광 지역으로 이송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정확한 위치는 확인 중이라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탄광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북한의 탄광이 무엇을 뜻하는지 저는 알았습니다. 죽음보다 더 긴 고통이 있는 곳. 그 사람이 거기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미끼가 됐던 그 사람이. 철로. 폭죽 소리를 내며 반대편으로 달려간 철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미끼가 된 그 사람이 탄광으로 갔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반드시 구출할 겁니다. 방법을 찾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직원은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고개 끄덕임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브로커를 통해 다른 소식도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북한 내 시골 마을에 몸을 숨겨 살고 계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전해준 작은 사진 한 장. 어느 마을 어귀에 앉아 계신 시어머니. 수건을 두르고 쪼그리고 앉아 계신 그 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살아 계셨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손에 쥔 채로 오래 울었습니다.
수진과 민노도 옆에서 같이 봤습니다. 민노가 처음으로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그 아이가 다시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그 울음이 반가웠습니다. 아직 가족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두 살아 있었습니다. 철로도, 시어머니도, 수진도, 민노도, 그리고 저도. 각자 다른 곳에 있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모두 살아 있다면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지금 이 고통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나지 않은 것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지금 이 순간은 충분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날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입국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어느 공항에 내렸는지, 첫날 어디서 잤는지. 일부는 너무 많은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서 기억이 뭉개졌습니다. 그런데 처음 창밖을 봤을 때의 느낌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서울. 밤인데도 밝았습니다. 건물마다 불이 켜져 있었고 도로에는 차들이 쉬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빛들을 보며 이것이 밤인지 낮인지 잠깐 헷갈렸습니다. 북한에서는 밤이 어두웠습니다. 전기가 아껴지는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밤이 낮만큼 밝았습니다. 그 차이가 그렇게 생생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시간은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교육을 받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또 다른 수용소가 아닐까 싶어 긴장했습니다. 별장에서 시작된 공포가 아직 몸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시설 안으로 들어가면서 문이 닫히는 소리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수진도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우리를 맞이한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웃었습니다. 진짜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별장의 그 웃음이랑은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나만 말투가 달랐고 나만 음식 맛이 달랐습니다. 수지는 처음에 과자 봉지를 보고 뭔가를 한참 읽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성분표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보지 못한 것들. 민노는 편의점이라는 곳에 처음 들어가고는 한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에도 열려 있고 원하는 걸 골라서 돈을 내면 살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던 거죠. 저는 그 아이들이 신기해하는 것들을 보며 이곳이 다른 세상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다른 세상이었지만 낯선 세상이기도 했습니다. 말투가 조금 달랐고 음식간이 달랐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속도가 달랐습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것이 느렸습니다. 결정도 느리고 움직임도 느리고. 그런데 서울은 빨랐습니다. 지하철이 빠르고 사람들이 빠르고 세상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속도에 휩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억양이 달라도 단어가 낯설어도 결국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노원구에 방을 얻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셋이 살기에 넉넉하지 않았지만 충분했습니다. 저는 낮에 피아노 레슨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피아노였습니다. 음악대학 교수 경력이 있다고 했더니 레슨을 원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저는 그 수업들을 하나씩 채워나갔습니다. 건반 앞에 앉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별장에서도 정글에서도 건반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이렇게 크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저녁이 되면 테이블에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철로의 자리였습니다. 아무도 그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수진도 민노도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비워뒀습니다. 말하지 않았는데 셋이 다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만두국을 끓였습니다. 철로가 좋아하던 음식이었습니다. 민노가 냄비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빠 생각나. 그 한마디에 셋이 울었습니다. 만두국을 앞에 두고 셋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 울음이 슬프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같이 그리워할 수 있다는 것, 아빠를 함께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 그나마 위로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두지 않았습니다. 두만강을 건널 때도 정글을 걸을 때도 포기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밤마다 철로를 구출하기 위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낮에는 레슨을 하고 저녁에는 아이들과 밥을 먹고 밤에는 혼자 앉아서 브로커와 연락하고 대사관에서 얻은 정보들을 정리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빼낼 수 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북한 탄광에서 누군가를 구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별장에서 간부의 금고를 연 것도, 정문 검문소에서 총을 겨눈 것도, 두만강을 건넌 것도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브로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철로가 탄광에서 탈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디로 이동 중인지는 아직 모른다고 했습니다. 편지 한 장을 전해줬습니다. 짧은 편지였습니다. 철로의 글씨였습니다. 저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이 글씨에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을 불렀습니다. 민노를 불렀습니다. 셋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냄비에 만두국을 끓였습니다. 빈자리에 밥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셋이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으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아직 그 사람이 완전히 안전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살아있었습니다.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요즘도 피아노를 칩니다. 레슨이 없는 날 오후 혼자 건반 앞에 앉아서 칩니다. 무슨 곡을 치는지 정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냥 손이 가는 대로 칩니다. 어떤 날은 평양음악대학에서 가르치던 곡들이 나오고 어떤 날은 들어본 적 없는 선율이 손에서 나옵니다. 그 선율이 어디서 오는 건지 모릅니다. 두만강 위에서인지 정글에서인지 아니면 지금 이 방에서인지 북에 두고 온 것들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평양 아파트 창밖으로 보이던 대동강, 음악대학 복도에서 나던 피아노 소리들, 수진이 처음 피아노를 배우던 날, 그 기억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아팠던 것들이었지만 그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통일이 됐으면 합니다.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고향 땅을 다시 밟아보고 싶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셔오고 싶습니다. 철로와 함께 그 땅에 다시 서고 싶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어야 하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로 시어머니 사진은 제 방 한쪽에 두었습니다. 매일 봅니다. 작은 사진이지만 거기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아 계시다는 것, 언젠가 모셔올 수 있다는 것, 그 믿음이 있어야 매일이 의미가 생기니까요. 저는 오늘도 건반 앞에 앉습니다. 손을 올립니다. 그리고 칩니다. 별장의 그 방에서 결심했던 것처럼 살아남겠다는 도끼로 시작했던 그 손으로 이제 그 손에는 도끼 대신 다른 것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만날 날을 향한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림이 오늘도 서울 하늘 아래 소리가 되어 울려 퍼집니다. 별장 거울 앞에서 억지로 입혀진 드레스를 손으로 문질러 지우던 그 장면이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리던 곳에서 피아니스트의 손에 도끼를 담아 살아 돌아온 그 용기가 얼마나 처절하고 또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생각합니다. 두만강을 건너고 정글을 걷고 마침내 아이들 손을 잡고 서울에 선 가연 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탈북의 길 끝에 서 있는 당신을 진심을 담아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